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만큼이나 최악의 건물이 있었죠.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민중의 독립정신을 꺾기 위해 일본이 대표적으로 사용한 근대식 감옥인데요. 여기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과 옥고를 치른 장소였죠.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8년 서대문 형무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이름은 경성감옥이었는데요. 이후 1912년 서대문 감옥으로 명칭을 바꾸고 1923년부터 서대문 형무소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이 이름은 1945년 광복까지 이어졌으며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정치범과 민주화운동가들이 수감되는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은 치외법권을 누리고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권리를 얻었고, 이후 일본의 간섭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켰고, 이에 분노한 조선 민중이 전국적으로 을미입병을 조직해 일본에 저항했죠.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1907년에는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기까지 합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자 해산된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정미입병이 일어났는데요. 일본은 이를 진압하고 의병 지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대규모 감옥 건설이 필요했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경성감옥, 즉 훗날의 서대문 형무소였죠. 서대문 형무소의 위치는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의 명승부학대사가 이곳은 3,000명의 원혼이 한탄할 자리라고 말했을 정도로 운기가 서린 곳이었다고 하죠. 또한 근처에는 독립문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러한 상징성을 역이용해 독립문 근처에 감옥을 지음으로써 독립정신을 억누르고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그곳으로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정문을 가로막도록 세운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길을 꺾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어진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인 설계자가 직접 설계한 근대식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부속 건물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매우 컸으며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거대한 규모는 현대화나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대규모 투옥과 강압적인 통치를 미리 계획했고, 서대문 형무소는 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생활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는데요. 좁은 감방에 수십 명의 수감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의 화장실이 없었고, 나무 양동이를 주며 용변을 해결하도록 했죠. 그 나무 양동이 몇 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위생 상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이었으며, 방안은 습하고 통풍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땀과 호흡, 그리고 용변에서 나오는 가스가 뒤섞여 의식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라 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전혀 안 되어서 손발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 불구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이해주 열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20평 남짓한 감방 안에 90여 명의 수감자가 있었으며 똥통이 7개였는데 그곳에서 생기는 냄새와 악취가 너무나도 지독해 처음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코피를 쏟았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옷은 딱 한 벌만 주어졌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옷만 입었으며 겨울엔 이불도 없이 맨 바닥에서 한기를 그대로 느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식사도 굉장히 열악했기에 수감자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식사는 보리와 조가 섞인 밥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벌레가 득실거렸죠. 하루 배급량은 죄목과 작업 강도에 따라 달라졌는데, 채석장 등 힘든 곳에서 일하는 수감자는 400g 정도, 일반 사상범은 하루 200g 남짓이 다였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 햇반 한 개 분량에 불과했던 것이죠. 과거 조선시대 성인 남자의 한 끼 밥 섭취량이 약 800에서 900g 정도 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병희는 밥은 주면 쌀은 없고 보리와 조만 있었다. 밥 안에는 벌레가 득실거려서 그릇을 흔들어 벌레를 위로 띄운 뒤 곤란했다. 그러나 굶주린 장기수들은 그것마저 먹었다고 증언했다고 하죠. 또한 수감자들은 강제 노역에도 시달렸어야 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 안에는 공작사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온갖 공산품들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수감자들은 대부분 감방이 아닌 작업장에서 하루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른 노역에 시달렸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주로 죄수복, 교도관 제복 등 전국의 교도소에서 쓰는 의류를 제작했다고 하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는 군복과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채석장 작업처럼 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주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백범 김구는 인천 축항공사에 동원되었을 때 흙지개를 지고 높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어깨가 부어오르고 발에 등창이 나 걸을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밑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강도의 노역을 했다고 기록했죠. 서대문 형무소에도 당연히 취조실과 고문실이 있었는데 두 방은 같은 층에 있었으며, 일부러 방음을 하지 않아 고문받는 비명소리가 온 형무소 안으로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고문은 단순한 폭행에서부터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그리고 방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많은 이들이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다 만약 심한 고문의 흔적이 시신에 남아있거나 사형 사실이 알려졌을 때 논란이 될 인물인 경우 일제는 시구문을 통해 몰래 시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훗날 일제는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시구문을 폐쇄하고 굴도 파괴했지만 다시 40m 정도를 복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 첫 번째로 사형을 당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의병장이었던 허위라는 분이었습니다. 허위가 의병 활동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죠. 일본이 정권을 장악한 뒤 단발령을 강제로 시행하자 조선의 유생들은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격렬히 반발했던 것이죠. 심지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는 심정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를 거부하며 전국적으로 을미입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허위도 처음으로 의병을 조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고종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방해에 실패하고 말았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말죠. 퇴위 직전 고종은 허위에게 편지를 보내 의병을 일으켜라는 밀명을 내렸고 고종의 밀지를 받은 허위는 전국의 의병부대와 연합해 13도 창의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국 13도의 의병이 한데 모인 군대였죠. 이 13도 창의군의 목표는 서울을 점령하고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이었는데요. 허위는 선봉장으로서 약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했지만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패퇴하고 말았죠. 패퇴 이후 허위는 일본에 붙잡혔고 남은 의병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일본은 허위를 회유하려 했지만 단호한 허위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고 그러자 친일파 이완용이 나서서 허위에게 관찰사직을 제안하며 다시 한번 허위를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허위는 이완용에게 반드시 내 목을 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결국 허위는 1908년 10월 21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본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검거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했죠. 당시 수용 인원은 약 3,000명에 달해 원래 수용 규모의 6배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당과 공장까지 철조망을 둘러 감방으로 사용하는 등 수용 밀도는 극한에 달했고 결국 1919년 하반기에 몇 번의 증축을 거쳐 원래 목조 건물이던 서대문 형무소는 오늘날의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서대문 형무소의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건물은 중앙청사에서 모든 옥사가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되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특별히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구옥사는 따로 건물을 만들어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벼룩이나 이가 많다 보니 하루에 30분씩 운동 및 햇빛을 쐬어주어 자연 소독을 하도록 했는데요. 혹시 밖에 나와 독립운동가들끼리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어 한 명씩만 걸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격벽장에서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독립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1920년 3월 1일 1주년을 맞아 다같이 동시에 옥중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은 수감자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했지만 수감자들은 타벽통보법이라는 비밀 신호를 이용해 서로 의사를 전달하며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타벽통보법은 벽을 두드려 모스부호처럼 자모음을 구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통해 옆방 수감자들과 정보와 소식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감자들의 항일 의지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죠. 서대문 형무소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인데요.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아 옥중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 유관순도 옥중에서 가장 열렬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온몸이 상하고 성한 곳이 없었으며 결국 1920년 9월 18세라는 꽃다운 나이로 옥사하고 말았죠. 이에 이화학당 교장과 교사들이 형무소를 찾아가 유관순의 시땡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을 국제 여론에 알리고 호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압박을 받은 일제는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시땡을 반환했죠. 하지만 돌려받은 유관순의 시땡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녀의 시신은 사과 궤장만한 크기의 석유통에 담겨 있었는데 시땡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사실 일제가 유관순의 시땡을 석유 상자에 넣을 수 있게끔 심하게 훼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시땡이 온전하면 죽어서 자신에게 복수한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시땡이나 학땡을 자행했다면 일부러 시땡을 훼손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이후 유관순의 시땡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1939년 일제가 비행장을 그곳에 건설하며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덤 대신 서울 용산구의 역사공원에 추모비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8년 11월 옛 서대문 형무소 부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는데요. 역사관은 당시의 감옥 건물, 고문실, 사형장, 부채꼴 모양의 옥사 구조 등을 그대로 보존, 복원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희생과 항일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장이자 추모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죠. 서대문 형무소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장소입니다. 어느 역사적 장소를 찾아가면 그곳에 대한 역사를 아는 만큼 느껴지는 감정과 깨달음이 깊어진다고 하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평소에는 이런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 시절 역사를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광복절이니만큼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